어머니, 집에 가만히 앉아 놀면 뭐 하시게요? 걸레질이라도 좀 하시던지요. 어머니,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한테 집도 해주고 사업자금도 대주고 한다던데. 저희는 오히려 짐덩어리 같은 어머니를 모셔야 하니 제 팔자를 탓해야죠. 그래. 능력 없는 부모라서 미안하구나. 말수는 남편 노준의 시신을 화장터에서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간경화가 그를 데려간 지 벌써 일주일이 흘렀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건네준 부의금도 병원비와 장례 비용으로 모두 사라져버렸다. 이제 정말 빈손이었다. 아들 진수의 집 작은 방에서 말수는 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 혜정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유독 거칠게 들렸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마다 말순의 마음도 덩달아 아팠다. 어머니,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혜정이 찬장을 정리하며 말했다. 들으라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진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것도 아내가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모른 척했다. 그저 리모컨만 이리저리 돌렸다. 말수는 자신이 짐이 된 것을 알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연금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나이 이른에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았다. 진수야, 엄마가 뭔가 일을 찾아볼까?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무슨 일을? 진수가 대답도 제대로 끝내지 않았다. 그때 혜정이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서. 혜정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들조차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형제 자매도 각자 사정이 있었다. 밤이 되어 말수는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그립고 젊었을 때가 그리웠다.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게 될 줄은 몰랐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두려웠다. 혜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저희 형편이 좀 안 좋아져서 더 좁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범과도 얘기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어머님 모시기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 지내실 작은 월세방 하나 구해놨어요. 옥탑방이지만 어머님 형편 빤하니 그것도 어렵게 구했어요. 말수는 순간 얼어붙었다. 아들은 우유부단하게 눈만 굴렸고 며느리의 손짓 하나에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모실게요. 발에 채이는 달콤한 거짓말이었다. 말수는 눈물을 꾹 삼키며 짐을 꾸렸다. 옥탑 방으로 향하는 길 심장은 무겁게 짓눌렸다. 집을 떠나면서도 그녀의 귀에 아들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괜찮아요. 엄마, 금방 좋아질 거예요. 한 달 후 같은 고향 사람 박 여사에게서 들은 소식은 말순의 가슴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말순 씨 아들 내 좋은 아파트 살던데 새 집으로 옮겼다면서요. 말순의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다.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옥탑방 창문에 몸을 기댄 채 속삭였다. 이럴 수가 내 아들, 내 손으로 길러온 아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너무 화가 난 말수는 다음 날 혜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정아, 너희 넓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갔다는 게 그게 사실이냐? 전화 너머 혜정의 목소리는 당황과 불편함으로 떨렸다. 엄마 그게 그러니까 상황이 좀 바뀌어서요. 말수는 분노하며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바뀌었다고. 내 거짓말 이제 다 알았다. 그럼 왜 나를 다시 너희 집에 모시지 않는 거니? 가증스러운 거. 혜정은 입을 꾹 다물었다. 아들은 조용히 전화를 받아 중얼거렸다. 엄마, 우리 사정 좀 이해해 주세요. 말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벽에 등을 기대며 눈물을 흘렸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니 밝은 조명 아래 아들 내외가 웃으며 저녁을 먹는 모습이 보였다. 심장이 찢기는 듯 했다. 그날 밤 말수는 옥탑방에서 홀로 울부짖으며 분노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도 참지 않겠다. 내가 배신당한 만큼 반드시 보여줄 거다. 아직 늦지 않았어. 내 인생 내가 보란 듯이 멋지게 꾸릴 것이다. 무슨 일자리든 일을 해서 돈을 벌자. 찬바람이 스며드는 옥탑방, 얇은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은 뼛속까지 시렸다. 말수는 새벽마다 이불을 털고 몸을 일으켰다. 허리는 늘 뻐근했고 손마디는 굳어 있었지만 일을 나가지 않으면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었다. 다행히 동네 동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아 집 근처 건물의 청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녀는 건물 복도와 계단, 화장실을 쓸고 닦으며 감사하며 일했다. 누군가의 발자국이 닿지 않는 구석까지 정성스레 손을 움직였다. 땀과 먼지가 뒤섞였지만 노동은 오히려 마음을 붙잡아주는 끈 같았다. 그런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 준 사람은 아랫집 김숙희 할머니였다. 처음엔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으나 어느 날 숙희가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을 걸었다. 고생 많으시네요. 새벽마다 일 나가시던데 잠은 좀 주무셔요. 말수는 얼떨결에 웃으며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차가운 손끝이 금세 데워졌다. 그날 이후 두 노인은 자주 마주 앉아 차를 나누었다. 허름한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값싼 보리차 티백을 넣어 마시는 순간은 마치 오래된 벗을 만난 듯 따뜻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그래요. 숙희가 말했다. 이렇게라도 누군가랑 이야기 나누면 사는 게 조금은 가벼워지잖아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시간은 그녀의 메마르고 외로운 마음에 따뜻한 불씨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아들 진수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다. 며느리 혜정의 날 선 말투와 손짓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싶었지만 결국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기대하지 말자자. 더는 헛된 희망에 매달리지 말자자.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밤이 되면 옥탑방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창문 사이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듯 했다. 한때는 그 불빛 속에 자신도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을 돌보지 않을 것이고 며느리의 마음 속에는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수는 허공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내 인생은 내 손으로 살아야지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끝까지 내 두 발로 서 보이겠다. 그날 밤 창문 밖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왔지만 말순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결심은 옥탑방 벽보다 단단했고 언 손끝보다도 뜨거웠다. 늦은 나이라 해도 아직 살아낼 많은 날이 남아 있었다. 말순이 일하는 건물의 건물주 준호는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잃은 고아였다. 고독 속에서도 성실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던 그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청소부로 일하던 말순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허름한 옷차림에도 깔끔하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어머니 같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던가? 말순의 성실함은 준호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다. 준호는 그녀에게 자신의 건물 1층의 반찬 가게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권했다. 아주머니, 부지런히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니 무슨 일이든 성실히 하실 것 같습니다. 이 가게 한번 내 가게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주세요. 처음엔 망설였던 말순도 결국 결심했고 곧 그녀의 손맛은 사람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특히 간장게장은 입소문이 퍼져 단골들을 줄 세웠고 가게는 빠른 시간 안에 성공했다. 준호와 말순의 사이도 마치 친모자 관계처럼 따뜻해져 갔다. 말순의 성공 소식은 아들 진수와 며느리 혜정의 귀에도 들어갔다. 두 사람은 충격에 빠졌다. 뭐라고? 당신 어머니가 가게를 차려서 성공했다고? 혜정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들 진수는 역시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혜정은 말순의 가게로 찾아왔다. 며느리 혜정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제가 정성껏 모실게요. 그러나 그 순간 말순의 사정을 알고 있는 준호가 나서며 단호히 잘랐다. 당신이 무슨 염치로 어머님께 같이 살자고 하는 거요? 이 사람 누구야? 당신 뭔데? 나 우리 어머니 며느리야. 당신이 뭔데 염치가 있니 많이 하는 거야? 말순은 아들과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다. 가게 안 공기는 싸늘했고 그녀의 눈빛은 얼음 같았다. 너희가 나를 부모로 여기긴 하는 거냐? 나를 쫓아내? 그것도 거짓말까지 하면서? 내가 그 사실을 영원히 모를 줄 알았더냐? 진수는 무릎을 꿇으며 흐느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혜정은 바닥에 엎드려 말순의 바짓 가랑이를 붙잡았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하지만 말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차갑게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냐? 내가 돈을 좀 버는 것 같아 보여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왔니? 가증스럽긴. 너희는 이미 날 버렸어. 난 자식 없다고 여기며 평생 살 거니 그리 알아라. 진수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말순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은 돌처럼 굳어져 있었다. 말순의 작은 반찬 가게 안은 늘 따뜻한 온기와 웃음으로 가득했다. 갓 무친 나물과 양념의 향이 골목까지 퍼져 손님들의 발길을 끌어당겼다. 그 중심에는 말순이 있었다. 꼿꼿한 자세,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분주히 손을 움직였다. 어서 와요. 오늘은 꽃게 무침이 아주 싱싱해요. 아침에 직접 손질했답니다. 말순의 말에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즐겁게 응답했다. 가게를 나서는 사람들 얼굴에는 늘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생계를 위한 작은 시도가 이제는 번듯한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단골들의 신뢰와 가족처럼 곁을 지켜준 건물주 준호의 도움을 바탕으로 말순은 가게를 확장했다. 더 나아가 수익의 일부를 노인 빈곤층을 위해 기부하며 사회적 명예까지 얻었다. 지역 신문은 그녀의 선행을 칭찬했고 말순의 이름은 성실과 회복의 상징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들 진수와 며느리 혜정은 그 모든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한때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던 여인이 이제는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다. 신문에 실린 그녀의 웃는 얼굴, 반찬을 들고 행복하게 돌아가는 손님들의 모습은 그들에게 날카로운 후회의 비수가 되어 꽂혔다. 이거 봐! 당신 정말 나쁜 여자야. 내 친어머니를 배신하게 했다고. 아니, 당신이 무슨 어린애예요? 내가 배신하란다고 배신하게? 그런 유치한 소리 제발 그만해요. 자기 엄마 배신한 사람이 바보지. 진수와 혜정은 서로를 비난하며 지난 날의 과오를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빴다. 그러나 말순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얽매이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기 의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가게 문을 닫으며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구나.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꺾이지 않는 성실함과 우연처럼 찾아온 인연이 쌓여 이룬 결실이었다. 옆에 서 있던 준호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말순 여사님, 이제 해냈어요.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의 길이에요. 반대로 아들 내외는 점점 무너져 갔다. 참을 수 없는 후회와
부끄러움은 곧 서로를 향한 원망으로 바뀌었고 집 안에는 날선 언쟁만이 가득했다. 애써 붙들던 부부의 연대는 끝내 산산이 부서져 결국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졌다. 말수는 그들의 파멸을 애써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절망은 희망으로, 배신은 힘으로 바뀌어 있었다. 밤이 내린 거리, 반짝이는 간판 불빛 아래 반찬 가게는 여전히 따뜻한 빛을 발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수는 당당히 서 있었다. 더 이상 버려진 어머니가 아니라 다시 태어난 한 여인으로.